도우미도 자기 역할은 하잖아요.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무엇으로 취급받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모든 걸 듣고 있었죠. 그의 얼굴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야, 최지연.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뭐라고 불렀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며느리의 환대는 언제부터 가면이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어요.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하나 있어요. 48살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죠. 2022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원룸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남편 없는 집에서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혼자도 잘 살아. 너희는 너희 살림 챙겨.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네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손녀 예빈이를 잘 키우고 남편한테도 다정했죠.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허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뻐근한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한번 펴고 저녁에 누울 때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면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그런데 2월쯤부터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원룸에서 마트까지 10분 거리인데 중간에 두세 번 멈춰 서야 했어요. 계단은 더 심했습니다. 3층짜리 빌라 2층에 사는데 계단 한 칸 올라갈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허리 디스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왔네요. 혼자 생활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약을 처방받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죠. 3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중심을 잃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이러다 혼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쓰러졌던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어젯밤 전화가 이상했다고 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걸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고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 무슨 폐예요? 예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지연이도 어머님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지연이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말에 아들은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먼저 말했대요. 제가 혼자 계시는 거 본인도 걱정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4월 초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짐이 되지 말자. 최대한 조용히 지내자. 아들네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원룸문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컸어요. 30평대 아파트, 방이 3개나 됐죠.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지연이가 환한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 순간 제 불안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연아. 폐를 끼치게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지연이는 제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며 방을 보여줬죠. 방문을 여니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까지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했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날 저녁 지연이는 갈비찜과 잡채, 나물 여러 가지를 차려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제대로 못 드셨죠? 많이 드세요. 제 그릇에 고기를 한 점 한 점 올려주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손녀 예빈이도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들 도연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유난히 모신다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같이 산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녁을 먹으며 지연이가 예빈이에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예빈아 할머니 계실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그 말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향한 경고인 건지 헷갈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첫날부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며느리는 날 위해 이렇게 준비까지 해줬잖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집의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정해진 규칙과 리듬이 있었고 저는 그 안에 조심스럽게 끼어든 이방인 같았죠. 짐이 되지 말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환대가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곧 보게 되리란 것을. 아들네 집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도연이의 출장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죠. 엄마 잘 부탁한다고 목요일쯤 돌아오겠다고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보. 제가 잘 모실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더군요. 아침 식사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놓은 건
작은 공기 하나. 밥은 반 공기도 안 됐고 반찬은 김치 2점과 나물 1숟가락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시면 소식이 건강에 좋대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첫날엔 그렇게 많이 차려줬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며느리는 자기 접시에 계란 프라이와 샐러드, 토스트를 올리고 우유까지 따라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식사를 마친 며느리가 말했죠. 설거지는 자기가 할 테니 거실 청소를 좀 해달라고요. 움직이셔야 허리도 낫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병원 선생님도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공짜로 얹혀 사는데. 점심시간이 됐을 때도 또 작은 공기가 나왔어요. 밥과 국, 김치만 달랑 놓인 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은 간단하게 드시라고 저녁에 고기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도 고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생선 한 토막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이 전부였죠. 그날 밤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볼까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결국 참았어요. 들키면 더 민망해질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저녁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잘 챙겨드리죠? 그럼 잘 챙겨줘. 넌 일 열심히 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안이 불편해질 테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빨래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빨아주실래요? 저는 예빈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빨래는 대부분 며느리와 아들, 예빈이의 옷이었어요. 제 옷은 두어 벌 뿐이었죠. 허리를 숙여 찬물에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예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는 제 옆에 와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살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니야, 예빈아. 할머니 괜찮아. 근데 할머니 밥은 잘 드세요? 할머니 밥그릇이 저보다 작던데. 예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예빈아, 할머니 건강관리 중이야. 나이 드시면 적게 드셔야 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예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예빈이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밤에 배고프시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과자 숨겨뒀어요. 그 작은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아, 예빈아. 할머니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빈이가 나간 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눈에 띄게 말랐어요. 거울을 보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죠. 허리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기력이 없어 하루 종일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저에게 시켰습니다. 오늘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베란다 정리 좀 부탁한다고, 저녁 설거지는 제가 하면 안 되겠냐고요. 모두 부탁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명령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공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지만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었죠. 어머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미안해, 지연아. 좀 어지러워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저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목요일 저녁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건강하셨죠? 그럼 잘 있었지.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엄마 잘 챙겨줘서. 며느리는 다정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여보. 어머님이랑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여러 가지 나물이 식탁에 가득했죠. 마치 첫날처럼요. 아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왜 이렇게 다른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미소가 어쩐지 무섭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웠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아들이 집에 있으니 냉장고를 열 수도 없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며느리는 날 위해 건강식을 만들어준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예빈이가 걱정하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며느리가 건강관리 중이라고 말할 때의 차가운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두덩이 푹 꺼져 있었어요. 팔도 가늘어져서 옷이 헐렁했죠. 체중계에 올라가 봤습니다. 7kg가 빠져 있었어요. 한 달 만에요.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핑 돌았고 걷다가 벽을 짚어야 할 때가 많았어요. 허리 통증도 처음보다 나빠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왔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죠.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야위어 가는 걸 보면서도 비틀거리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베란다 청소를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죠.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쓰러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책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가족이 아니라 책임. 부담이라는 뜻이었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지도 물 한 잔 건네지도 않았어요.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저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드럽게 부탁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청소하라고, 내일은 베란다 정리하라고, 모레는 빨래개라고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일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요. 감사. 그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가족끼리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고용인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제가 안 계시면 자기 혼자 다 하기 힘들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며느리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호칭 뒤에 진짜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형식일 뿐이었죠. 나는 가족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한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서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아들이 믿어줄까? 며느리는 분명 부인할 거고 집안은 더 불편해질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나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면 어쩌지. 그 생각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예빈이가 제 방에 왔어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보여줬죠.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예빈이, 그리고 저. 그런데 그림 속 제 모습은 너무 작았어요. 다른 사람들 절반 크기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제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작고 구석에 있는 사람. 예쁘게 그렸다고 말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예빈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빈이가 나간 뒤 저는 그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내 식구 중에 제일 작은 할머니.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바쁘니까 설거지랑 청소는 제가 하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집안일을 나눠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다행.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다행인 존재였어요.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저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쓸모 없어지면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빨래를 했어요. 손이 떨려도 허리가 아파도 어지러워도 저는 제 존엄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포기하고 역할로서의 가치만 지키려 했어요. 그게 유일하게 이 집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고 집안일 도와주시니까 편하다고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손에 든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괜찮다. 편하다. 나는 이 집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하나? 이제라도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가정이, 아들의 행복이, 예빈이의 평화가, 그리고 제 자리도요. 말하지 않고 견디면 적어도 지금의 관계는 유지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곧 무언가 터질 거라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빗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다, 편하다, 다행이다. 그 단어들이 제 존재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힘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6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또 출장을 떠났어요. 금요일에 돌아오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그 웃음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어지러웠습니다. 전날 밤 거의 먹지 못했거든요. 저녁에 나온 건 국 한 그릇과 김치뿐이었고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어요.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반 공기, 김치 2점. 며느리는 자기 접시에 토스트와 계란, 과일을 가득 담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전에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란다 정리도요. 허리가 아팠지만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눈앞이 핑 돌았어요. 벽을 짚고 잠시 쉬었지만 어지럼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혼자 간단히 먹는다며 제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팠어요. 오후 2시쯤 저는 거실 소파 옆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식탁까지 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또 그러세요?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좀 어지러워서.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 이러시면 요양원 가셔야 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집에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닌데요. 공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우미도 자기 역할은 하잖아요. 도우미.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요. 아들 도연이가 서 있었어요. 출장 가방을 든 채로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죠. 야, 최지연.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뭐라고 불렀어?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라. 다 들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 공짜, 도우미. 아들 없는 낮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울분이 터져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방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다가오려 했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 아들은 저를 방까지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을 가져와 제 입에 대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엄마, 조금만 쉬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여보, 오해야.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엄마가 얼마나 말랐는데. 밥은 제대로 드렸어? 그건 대답 안 해도 알아. 엄마 얼굴 봤어. 뼈만 남았더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우미. 공짜.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가. 나 좀 진정할 시간 필요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알아버렸어요. 제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아들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다는 것.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죽과 반찬, 과일이 담겨 있었죠. 엄마. 드세요. 제가 밖에서 사왔어요.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숟가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저는 그 따뜻한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참았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너희 집안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우리 가족인데.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배도 따뜻했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될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분노가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의 발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젯밤의 분노는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며느리는 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아들은 노트북을 덮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집안일 하나도 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럴 순 없다고 하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해야 돼요. 엄마는 이 집에서 쉬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침 식사를 차려왔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우유까지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천천히 드시라고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아들은 전화를 몇 통 했어요. 가사도우미 업체에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늘부터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전화를 끊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온대요.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해주신대요. 제가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하자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은 건강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만요. 오전 10시 정말 가사도우미 분이 오셨습니다. 50대 초반에 다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들은 집안 구조를 설명해주고 청소 부분을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음식을 사왔어요. 갈비탕과 반찬들이었죠. 많이 드셔야 한다며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후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멈춰 세웠습니다. 앉으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고 아들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들이 말했어요. 저도 들어야 한대요. 아들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통장 정리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계좌 분리한다고요. 각자 통장 따로 쓴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은 신용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도 조정했다고요. 생활비만 쓸 수 있을 만큼만이라고요. 며느리가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왜냐고? 어제 한 말 기억 안 나. 공짜로 산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집 생활비는 자기 월급에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며느리는 엄마를 도우미 취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도우미가 온다고요. 며느리가 할 일도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도 힘들었다고, 빚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았다고요.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빚이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털어놨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사업이 실패해서 대출이 있다고요. 카드 빚도 있다고요.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힘든 건 이해해. 빚도 이해해.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엄마한테 그래? 며느리는 계속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넌 우리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봤어. 도우미로 봤어. 며느리는 계속 울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의 존엄을 짓밟았어. 그게 제일 용서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듣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제게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힘드냐고요?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라고, 아무 걱정 말라고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방에 누웠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부리지 않았고 아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사도우미 분이 집안일을 하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을 보는 눈이었어요. 이 집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거의 방에만 있었고 아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저를 돌봤습니다. 예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엄마가 왜 방에만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매 끼니마다 확인했거든요. 제대로 드셨냐고,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어지럼증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들은 출장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렀고 며느리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었고 약을 챙겨 먹었고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링거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병원까지 따라와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미리 알았어야 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은 자책하는 얼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며느리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어요. 정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으라고 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같이 들으라고요.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친정으로 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이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혼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진정될 때까지라고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다 지워져야 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넌 우리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어. 공짜로 산다고 했어. 도움이라고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들이 내 머리에서 안 지워져. 계속 들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이러면 자기는 뭐가 되냐고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 우리 엄마가 매일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뭐가 되나? 짐이 되나? 쫓겨나나? 엄마가 매일 그 생각했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짐 싸. 내일 친정 가.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아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깊이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서요. 하지만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요. 다음 날 며느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예빈이는 학교에 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아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제 곁에 있었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었고 어지럼증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빈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오냐고요? 아이도 엄마가 보고 싶겠죠. 글쎄다,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하고 대답했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면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를 용서해 주라고,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화가 난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착하셔서 당한 거잖아요. 아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때 소리라도 지르셨으면, 화라도 내셨으면, 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단다. 아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 허락이 되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 그게 제일 무서웠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아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응, 이제 알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내 대신 말해줬구나. 내가 못한 말을.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지, 이 가정이 다시 온전해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것.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말할 거라는 것. 아들은 제가 못한 말을 제 대신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말해야 산다는 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